안녕하세요. 황혼사연 인생이란 게입니다. 고단했을 여러분께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60대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나이에 15평 남짓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어요. 그땐 손님도 없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국밥 한 그릇 나가기 힘들던 시절이었지요. 남편은 설렁탕집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집에 들어가 월급의 절반만 받으면서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게 우리한텐 미천이었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린 물려받은 재산도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면서 못 먹고 안 쓰고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어요. 밤이면 퉁퉁 부은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조금만 더 버티자. 이를 악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더 고생할 테니 당신은 조금만 따라와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게 우리 젊은 날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는 제법 큰 규모로 동네에 자리 잡은 설렁탕집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그제야 숨이 트이더군요. 늘 바쁘게만 살다 보니 이제야 비로소 못 보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가끔은 동네 친구랑 차도 한잔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장사만 잘 끝내도 감사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고생이 지나고 나니 내 인생에도 조금은 여유가 찾아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주고받다가 그 사람이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그러다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괜히 하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며칠 전에 내가 길에서 내 남편을 봤어. 낯선 여자랑 같은 차에 타 있더라고. 처음엔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나는 순간 너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허이고 뭐 젊고 예쁜 여자라도 타 있었나 보네 하고. 우리 남편 사람 좋으니 지인 태워다 준 걸 괜히 오해했겠지 싶었습니다. 정신없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에 잠시 한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였어요. 큰 국솥은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고 뒷정리에 분주한 소리만 가득했지요. 푸르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씩 웃더군요. 사모님, 사장님, 오리탕 얘기하시던데 오늘은 오리탕이나 끓여볼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푸르마. 내가 끓이면 저 양반 좋아하지. 내 손맛은 내가 인정하잖아. 푸르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 늘 잘해주셔서 그렇죠. 그동안 제가 배운 게 많잖아요. 나는 그 말에 괜히 뿌듯해져서 푸르미 어깨를 툭 쳤습니다. 푸르마,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내가 없었으면 벌써 주방 던져버렸을 거야. 푸르미는 활짝 웃으며 국거리를 정리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순간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게 푸름은 그저 오랜 세월 함께한 믿음직한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장사 준비를 앞두고 우리는 잠시 자리를 펴고 모처럼 한 끼를 나눴습니다. 큰 솥에서 푹 고아낸 오리탕이 김을 내뿜으며 식탁 위에 놓였고 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수저를 들었지요. 푸름씨, 오늘도 고생했네. 국물 맛이 기가 막히다. 홀서빙 보던 영자씨가 먼저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을 했습니다. 푸르미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사모님 레시피 그대로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래, 푸르마. 내 손맛이 있어야지. 내가 끓이면 이 맛 안 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들이 모두들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푸름 시솜씨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덕분에 호강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편의 오랜 친구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바쁘지? 다들 식사하나 보는구만. 나는 반갑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저녁 전이라 잠시 밥 좀 먹고 있어요. 수저 하나 더 갖다 드려라. 자리 하나를 더 내고 친구까지 합석해서 함께 수저를 놀렸습니다. 최 씨가 오리탕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야, 역시 푸름 씨가 끓여주는 오리탕이 끝내주네. 이 맛은 어디 가서 못 먹어. 푸름이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냥 집안 식구들 끓여드린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내겐 푸름이가 언제나 믿음직한 일꾼이었으니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칭찬이 오가고 남편의 친구마저 푸름 손맛을 인정하니 괜히 내 가슴도 뿌듯해지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주방 안이 오래된 가족들 밥상처럼 따뜻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남편 친구 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 얻어먹었네. 푸름 씨 손맛은 참 언제 먹어도 끝내주네. 푸름이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식구들 끼니 챙긴 거죠. 그때 최 씨가 무심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저번에 끓여준 육개장도 아주 기가 막혔잖아. 다들 맛있다고 난리였지. 내가 아직도 그 맛을 잊질 못한다니까. 나는 그 말에 빙긋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 언제 또 육개장을 끓였대? 나만 빼놓고 가게에서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 최 씨는 순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뭐, 그때 없으셨나? 하. 푸름은 조용히 웃으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푸름이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어느새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주방에선 국물이 끓는 걸 살피면서도 홀 분위기를 늘 살펴가며 직원들에게 손짓발짓으로 지시를 내리고 내가 안 봐도 돌아가게끔 자연스레 영업을 진두지휘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단골 손님들은 푸르미를 진짜 안주인으로 아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모님, 여기 밑반찬 더 주실래요? 하고 푸름을 부르는 걸 들을 때면 나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지요. 아이고, 얘가 그만큼 듬직하다는 거지. 내겐 푸름이 그저 12년간 곁에서 같이 고생한 식구 같고 믿음직한 내 오른팔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날은 점심 장사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식당 문이 덜컥 열리더니 커다란 상자를 들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낯설어 누구지? 싶었는데 남편이 새로 알게 됐다는 지인이라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잘 계셨죠? 오랜만이네요. 그가 웃으며 건네는 인사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아닌 푸르미를 보고 하는 소리였으니까요. 푸르미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무겁게 뭘 들고 오셨어요? 제가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데요. 이거 좀 가져왔습니다. 사장님이랑 아침마다 갈아 드시라고 몇 박스 준비했어요. 그는 상자를 척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나는 얼떨결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뭘 또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푸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모님, 설렁탕 5인분만 포장해 주실래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설렁탕 아니면 입에 안 대거든요. 처음에 포장해 오신 거 맛보고는 쭉 여기 설렁탕만 먹습니다. 하. 푸름은 마치 익숙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포장 준비를 시작했지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님이 푸름을 사모님이라 부르는데도 푸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모습, 포장한 걸 맛보다니 도통 알 수 없는 대화들, 마치 수십 번 겪은 일인 양 익숙하게 대꾸하는 태도,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가게를 자기 집처럼 챙기니 손님들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렇게 주인처럼 일해주니 내가 고맙지 뭐.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다는 걸, 몸에 밴 익숙한 주인 행세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좀 다녀올게. 요즘 들어 얼굴도 못 보고 해서 간만에 바람 좀 쐬려고. 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당신도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이 사람 젊을 때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점심 무렵 주방에서 푸르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아들 일 때문에 급히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푸르마. 가족 일인데 뭘. 얼른 다녀와. 나는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며 쌓인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가게가 조금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푸르미도 없고 내 옆자리가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저 둘 다 각자 할 일이 있으니 그렇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한숨 돌린 후였어요. 낮에 일찍 들어간 푸르미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푸르마, 아들 일은 잘 해결됐니? 많이 힘들진 않았지? 나는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부를 묻고 싶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예상치 못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깔깔대는 남자들 웃음소리, 그리고 분명히 익숙한 남편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 한 잔 더 해. 오늘 분위기 좋은데 뭘 아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푸름은 급히 전화를 받은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모님. 괜찮아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이라 했고 푸름은 아들 일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한다 했는데 어째서 두 목소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들려온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지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어. 술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근데 푸름은 왜 거기서 전화를 받았을까? 스스로 수십 번을 되뇌어도 똑같은 장면만 되살아났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괜히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웃으며 국물을 푸던 푸름의 얼굴과 한 잔 더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남편의 소리가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푸르미는 내 오른팔이야. 12년을 함께 버텨온 애인데 설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속 깊은 데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게 평소처럼 웃었고 푸름에게도 일부러 살갑게 말을 걸었지요. 푸름아, 어제는 고생 많았지? 아들 일은 잘 해결됐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푸름은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 말투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는 안도감이 스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푸름은 늘 하던 대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카운터까지 챙기며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 그 익숙한 부지런함이 오히려 내 눈에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 귀가 장난을 친 것일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푸르미의 모든 행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웃을 때, 손님에게 인사할 때, 국물을 맛볼 때조차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불길한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멀스멀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내 휴일이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시내에 옷을 보러 갔다가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길을 나섰지요.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딸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있던 순간 딸이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기 앞에 있는 거 아빠 차 아니야?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차분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정색 세단, 익숙한 번호판. 분명 남편 차였습니다. 그러네. 나는 짧게 대꾸했지만 이미 딸은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차를 옆으로 붙였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처음엔 낯설어 보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푸름이었습니다.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푸름 이모잖아. 아빠가 왜 푸름 이모랑 단둘이 차에 타고 있는 거야? 나는 식은땀이 나는 걸 느끼며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쉿, 수진아 여기서 소리 내지 마. 일단 가자. 신호가 바뀌자 딸은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차를 몰았습니다. 얼굴은 화로 달아올라 있었고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 했지만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점심은 먹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나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오늘 하루 종일 모임이 있어서 저녁도 아마 늦을 것 같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 방금 내 눈앞에서 본 건 뭐란 말인가? 딸은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당장 따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안 돼, 수진아.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괜히 흥분해서 소란 피우면 더 안 좋아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떨려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말과 내 눈앞에서 본 푸름의 얼굴이 겹쳐져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장사가 한창 끝나갈 무렵 나는 일부러 푸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가게는 많이 안 바빴지? 푸름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별로 바쁘진 않았어요. 에이, 사모님 쉬시는 날은 그냥 편히 쉬세요. 가게 걱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푸름아. 근데 어제 어디 다녀온 건 없고? 푸름이 순간 눈을 깜빡이더니 곧장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 늘 가게에 있죠. 왜요, 사모님? 나는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이 너를 봤다 하길래. 그 순간 푸름의 표정에 잠시 얼핏 스친 당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저 어제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는데요. 나는 그 대답에 맞장구 치듯 웃었지만 속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로 짜낸 듯 보여서였지요. 가게 문을 닫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나는 홀에 불을 끄지 않고 CCTV를 틀었습니다. 하루치 영상을 돌리며 빠르게 확인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걸린 시각, 화면 속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푸름이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익숙한 듯 가게 문을 나서는 모습. 나는 손끝이 덜덜 떨려 재생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구나.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누르며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믿음이라 여겨왔던 게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CCTV에서 본 장면 이후 내 눈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보던 푸름의 웃음도 이제는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게 국물을 떠주던 손길조차 마치 오래전부터 주인처럼 익숙하게 몸에 밴 습관 같았지요. 남편이 푸름에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그 속에 깃든 온도가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내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나는 매 순간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 전까진 고마움이었던 장면들이 이제는 의심으로만 다가왔습니다. 내가 웃던 자리에 푸름이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챙겨야 할 남편 옆자리에 그 아이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날 이후로 나는 가게 안에서 푸름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였지요. 남편이 카운터에 앉아 잠시 쉬고 있자 푸름이 다가가 음료수를 조심스레 따라주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이고 역시 우리 푸름이 뿐이네 하고 넘어갔을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준다 싶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내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았으니까요. 홀 한쪽에서 단골 손님이 외상 얘기를 꺼내자 푸름이 곧장 장부를 들고 나가 계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건 원래 내가 챙기던 일인데 왜 이제 와서 푸름이 나보다 더 익숙하게 해내고 있는 걸까? 손님들이 사모님,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하고 부를 때 나 대신 푸름이 먼저 달려가 반찬을 내놓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고마워야 할 일이 내겐 더 이상 고마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론 손끝이 떨렸습니다. 푸름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남편을 향한 짧은 눈빛 하나까지도 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부터 내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나는 여전히 사모님이었지만 정말 이 집을 굴리고 있는 주인은 다른 사람인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가슴속에선 의심이 쌓여만 갔습니다. 푸름의 손길 하나, 남편의 웃음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한 명, 그 집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집안일로도 의지하고 내겐 그나마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여보세요? 나야, 정숙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상대방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우리 집 근처에서 볼까요? 저녁 무렵 우리는 오래 다니던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나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편 모임에 푸름이 그 애가 같이 나온 적 있어요? 친구의 아내는 순간 눈치를 보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 얘기 왜 이제야 물어봐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지요. 친구의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황당했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몇 번이고 보다 보니 그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엔 의심이 갔고 또 다음엔 아, 정숙 씨랑 이제는 공개적으로 갈라설 판이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아는 기정사실처럼 행동했으니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몇 번은 정숙 씨한테 먼저 말을 꺼낼까 하다가 그래도 부부 일에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 참았죠. 솔직히 저도 정숙 씨가 다 알고 그냥 인정한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 부부가 모임에 얼굴 안 비춘 지도 벌써 6년은 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엔 수군거리다가 이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푸름 씨가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반기고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미 또 다른 안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는 사실. 친구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묻는 말은 내 심장을 더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설마 이제 안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삼키며 그저 손끝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았지요. 모두가 다 아는 기정사실. 정숙 씨도 인정한 줄 알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남편 친구들이랑 너무 어울리지를 못했나? 나만 쓸데없이 고집세고 가게에만 매달렸던 건가?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남편이 저 아이 곁으로 간 걸까? 분노보다 먼저 밀려든 건 이상하게도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그 생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를 짓눌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고생하며 버텼는데 결국 이런 꼴로 돌아온 게 어쩌면 내 탓이라는 생각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도무지 가게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대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묻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딸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 참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 목소리를 들은 딸은 이미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집으로 갈게. 나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곧장 내 옆에 와 앉아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빠가 일낸 거지? 맞지? 그 따뜻한 품에 기댄 순간 나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참아왔던 눈물이 끝내 터져나왔습니다. 딸은 내 옆에서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푸름 이모를 만나볼게. 아빠한테 뭐라 하기 전에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나는 놀라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수진아. 그건 엄마가 할 일이야. 괜히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하지만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있어. 나는 적어도 사실은 알아야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야. 나는 더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의 결심을 막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가게 문이 한산해진 오후, 딸은 일부러 시간을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차마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홀 한쪽에 앉아있던 딸은 푸름이 다가오자
미소 대신 날 선 시선을 보냈습니다. 푸름 이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푸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딸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랑 어떤 사이예요? 순간 푸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익숙한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숨을 고르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눈빛을 더욱 강하게 치켜세웠습니다. 저 다 봤어요. 아빠 차에서 이모랑 같이 있는 거. 엄마는 지금도 믿고 싶어 하시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푸름은 결국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푸름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끝으로 앞치마 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파고드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세상 일이 다 흑백처럼 똑 떨어지진 않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론 원치 않게 얽히기도 하고. 딸은 순간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원치 않게요? 이모는 지금 저희 아빠랑 원치 않게 얽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푸름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은 그럴 생각 아니었어. 딸은 숨을 고르며 말을 토해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이모를 믿고 있어요. 엄마 눈에는 이모가 그냥 든든한 동료고 식구예요. 근데 이모는 엄마 등에 칼을 꽂은 거잖아요. 푸름은 그제야 눈을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기색과 변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 말밖엔 내가 할 말이 없네. 푸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딸에게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딸은 두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모 아니, 김푸름 씨.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푸름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울음도 삼키지 않고 단호히 쏟아냈습니다. 가게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아니, 우리 가족 근처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푸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손끝만 파르르 떨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대답 한마디 내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딸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들은 말, 엄마한테는 차마 다 못 전하겠지만 내가 엄마 대신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만 남기고 딸은 가게 문을 힘껏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굳어버린 푸름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내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다급하게 이어진 목소리는 낮고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도 되지?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옆에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피하지 말아요. 오늘은 셋이서 확실히 얘기해야 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술 기운이 도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초조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아빠가 설명할게. 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설명요? 아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내 눈으로 다 봤고 제 귀로 다 들었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 뛰었지만 입술은 굳어버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내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날 믿어줘야지. 난 그냥 애들 모임처럼 지인들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정말 그 이상은 아니었어. 그러나 딸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그럼 왜 푸름 이모는 인정했을까요? 왜 다들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순간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모른 척할 여지도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몸이 풀리듯 소파 옆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엉엉 숨이 막히도록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곧장 내 옆으로 다가와 등을 부축하며 엄마, 괜찮아. 제발 울지 마. 애타게 달래주었지만 쏟아지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사람처럼.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짓눌러가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긴 세월 버텨왔잖아. 당신 말 믿고 고생 끝에 호강한다는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말한 그 호강이 이거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심심했어? 아니면 나는 원래가 부엌댁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당신이 어떻게 이래 나한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겁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는 땅에 처박은 채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조차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에는 내 울음소리와 딸의 흐느낌 그리고 무릎 꿇은 남편의 숨죽인 기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울음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땅바닥에 대고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한테 내 외로움, 내 공허함을 말하기엔 당신은 아직도 매일같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고생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힘들다, 허전하다 하는 게 배부른 소리 같아서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졌습니다. 그냥 우리 사정을 다 아는 사람한테 속 얘기 몇 마디 털어놓기 시작했던 거야. 그게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 정말 처음엔 위로나 다정, 그런 거 바란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결국 말끝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또 다른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배신감, 안쓰러움,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뒤엉켜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그게 다 변명이라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차마 미안하다는 말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숨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은 채 말끝을 흐렸고 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빠,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그냥 어린 마음에 한 말 아니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딸은 울음을 꾹 참으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늘 새벽같이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에 나가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아빠. 그러면서도 오빠랑 내 앞에선 늘 다정하게 웃어주던 아빠 얼굴. 나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아빠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의 울부짖음이 거실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숨소리만 거칠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딸의 울부짖음이 끝나자 거실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무릎 꿇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곧 울음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어쩌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건지. 미안하다 정수가, 수진아. 그 울음은 억울함도 변명도 아닌 처음으로 꺼낸 진짜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또다시 흐느꼈습니다. 딸은 내 옆에서 내 등을 쓸어내리며 울었고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같이 버텨온 하나뿐인 동반자를 그 자리에서 버릴 수는 없었지요. 남편이 무릎 꿇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울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눈물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상처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예전처럼 웃고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저녁을 차려내며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생했어요 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가게 문을 여는 건 여전히 새벽 5시. 남편은 예전처럼 홀을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푸름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고 나는 다시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아이고, 푸름 씨는 요새 안 보이네? 다른 데 가셨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다 해야죠. 겉으로는 다시 예전의 자리를 찾아간 듯 보였지만 내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문득문득 남편과 푸름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곤 했으니까요. 나는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엉엉 울며 무릎 꿇은 남편을 그 자리에서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였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젊은 날부터 한 숟가락 밥을 나누며 15평 남짓한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함께 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 세월이 단 한순간의 배신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 앞에서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가시처럼 남아 하루하루를 후벼 팝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그 사람 곁에 남아 사는 내가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버리셨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긴 세월의 무게에 눌려 끝내 등을 돌리지 못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다시 한번 제 선택을 되묻습니다. 과연 나는 옳았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